네,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처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MZ 세대와 또 하이브리드 교회의 개념,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같이 다루는 이유는 이따가도 강의 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하이브리드 사역이나 하이브리드 교회 형태를 가장 지지하는 세대가 MZ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MZ 세대의 특징이 뭐냐? MZ 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 이제 M이죠.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Z세대, G세대를 통칭하는 말을 MZ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렇게 MZ 세대로 크게 너무 넓은 범위를 묶다 보니까 MZ 세대의 특성들을 정확하게 구체화하기가 좀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MZ 세대가 이제 중요하다, 다음 세대는 MZ 세대의 세대가 될 것이다, 또 우리의 인구 분포 중에서 MZ 세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들의 허점은 뭐냐면 가장 넓은 레인지를 잡아놓고 이게 MZ 세대다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이 세대 구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MZ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묶어보면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또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뭐냐? 첫 번째 특성으로는 부족 사회라는 키워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족 사회라는 말은 최명화라는 분이 이 책을 쓰시면서 여기서 MZ 세대의 7가지 욕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끼리끼리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MZ 세대는 마치 이전의 부족 사회가 다시 재등장했던 것처럼 같은 문화나 같은 취향이나 아니면 같은 감성을 기준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연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러블리 마켓이라는 이 사이트인데요, 이 홈페이지인데 이 홈페이지는 10대들이, 특별히 Z세대들이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패션들을 서로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또 실제로 물건들을, 의상들을 팔기도 합니다. 이 러블리 마켓의 운영진들은 매일 이러한 10대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을 하다가 또 홈페이지에 고민 상담소가 있습니다. 옷을 파는 의류 홈페이지인데 고민 상담소를 통해서 패션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에 대한 연애 상담, 또 학업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을 운영진과 10대들이 소통한다는 거예요. 또 학생들이 스스로가 홍보 모델이나 아니면 자원봉사 스태프들이 되어서 실제로 이러한 홈페이지 운영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 또 작년에는 이 온라인으로 이런 러블리 마켓이 열렸는데 무려 10만 명의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 물건을 사고 팔았던 경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소그룹들 가운데 중요한 특성은 느슨한 연대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보시면 요즘에 러닝 크루라는 말을 이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함께 모여서 달리기를 하는 데에도 서로 통성명하거나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모여서 어디까지 달리고 또 박수치고 헤어집니다. 이러한 느슨한 연대가 이 MZ세대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피지컬 플러스 디지털이라는 특징입니다. 이제 오프라인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프라인에 대한 여전한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면 이 GWI라는 곳에서 작년에 조사한 도표인데, Physical retail is important to Gen Z. 다시 얘기해서 물리적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은 여전히 Z세대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예요. 제가 왼쪽에 있는 표를 여기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파란색은 온라인 쇼핑이고 하얀색은 오프라인 쇼핑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지만 밀레니얼 세대로 가면은
온라인 쇼핑을 오프라인 쇼핑보다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세대가 다시 젊어질수록 더 많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다시 떨어지고 있죠. 올더 Z, 그다음에 영거 Z로 갈수록 온라인 쇼핑보다는 오프라인 쇼핑에 대한 선호도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너희를 왜 온라인 쇼핑보다 오프라인 쇼핑을 더 선호하니? 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쇼핑할 때에 뭔가 온라인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단어가 피지털인데요. 피지털이 뭐냐? 피지컬,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적인 몸 플러스 디지털입니다. 여전히 이러한 오프라인 환경이 중요하고 여기에 디지털이라는 요소가 추가되어서 시너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험이 바로 이런 피지털 경험이라는 거예요. 요즘 MZ세대들에게 가장 핫한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등산입니다. 등산. 또 명상이라는 트렌드를 하죠. 이 기독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일 수밖에 없는데 뭔가 직접 산을 타면서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고요하게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자신의 육체성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도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요즘 MZ세대들에게는 이 착한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말의 일반적인 정의가 뭐냐? 한 사람의 선한 생각이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다시 이야기해서 어떠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셀럽들이 선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팬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팬덤이 연예인들을 대신해서 셀럽들을 대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가수들의 팬클럽들을 보면은 뭐 돈을 모아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부를 해요. 기부. 연예인의 이름으로 어딘가에 기부를 하는 그런 기부 경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통해서 헌혈증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환경 보호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플로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로깅. 이게 이 스웨덴에서 시작된 환경 운동인데요. 영어 단어 조깅이랑 또는 이삭을 줍는다라는 의미의 스웨덴어가 플록이라기도 하고 또 여기에 ing를 붙여서 조깅을 붙여서 함께 뛰고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겁니다. 이런 플로깅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서 줍깅, 주우면서 조깅한다라고 해서 줍깅으로 캠페인이 시작되고 있는데 건강을 챙기면서 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많은 MZ세대들이 이러한 줍깅, 플로깅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진정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진정성. 그래서 온라인이 발전하고 또 유튜브가 대세가 되면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MZ세대들이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인가? 다시 이야기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메이크업하고 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축소하고 숨기고 이러고 싶은 본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런 온라인 미디어에 익숙해져 있는 MZ세대들은 그러한 것들을 정말 잘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예능들이 있는데 이 리얼이라는 것조차 많은 PD들이 또 각색하면서 기획하면서 만들어낸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재미없어, 이건 진짜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옮겨오는가? 유튜브로 옮겨오는 겁니다. 유튜브에는 뭔가 날것의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많은 조회수들을 올라가는 영상들을 보시면 뭔가 화려한 편집이나 어떤 매력적인 기획 때문에 사람들이 클릭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유튜브에 빠져드는 이유는 그 컨텐츠에 빠져드는 이유를 잘 보면 아마추어리즘, 그러면서 수반되는 솔직함, 다시 이야기해서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기를 누리는 유튜버들을 보면은 시청자들이랑 댓글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통하고 또 자신의 영상을 봐주는 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이 영상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 MZ세대로 하여금 진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MZ세대들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럼 G 제너레이션 다음에는 끝나는가? 그 다음 세대는 없는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알파 세대. 이 알파 세대를 또 아셔야 돼요. 이제 여러 트렌드 책들에서 알파 세대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알파 세대인가? 이제 G 제너레이션 끝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A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로 가장 나이가 많은 2010년생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올라가는 초등학교 이하 학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알파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이 소비가 한 명의 아이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A4캣 주위에 이 아이를 위해서 지갑을 열어줄 사람이 8명 정도 된다라는 의미의 A4캣 또는 골드키즈, 어릴 때부터 부족함이 없어 자랐다라는 신조어로 표현되는 세대가 바로 이 알파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의 부모가 누굽니까?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이 알파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인 부모와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이 디지털 네이티브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 특별히 4세에서 6세 아이들 중에 약 71%는 평균 1시간 넘게 미디어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의 휴대폰 보유율, 아이들 가운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2018년 기준으로 60%에 달합니다. 아마 지금 통계 조사를 하면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로 이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주로 모바일 게임을 하는데 아이들은 모바일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어떠한 직업을 선호하는가? 크리에이터나 웹툰 작가, 또 프로게이머 등의 직업 선호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알파 세대가 또 Z세대와는 또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알파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앱들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선호하는 앱이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죠? 틱톡입니다. 틱톡이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또 중국에서 만든 앱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이러한 틱톡을 금지시키려는 노력들도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엄청난 기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틱톡이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건 바로 세로 화면입니다. 세로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영상의 컨텐츠의 길이가 어때요? 1분, 2분 이내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 틱톡이 세로 화면의 짧은 영상으로 성공을 하자 유튜브도 쇼츠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또 따라했고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 플랫폼으로 굉장히 짧은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알파 세대는 어떤 한 영상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신들의 컨텐츠를 만들 때에도 긴 호흡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계획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브이로그 컨텐츠들이 이래요. 여러분, 내 방 소개, 책상 소개 한 1분이면 끝나겠죠. 그리고 다이소 가는 거, 이 알파 세대들이 초등학생들이 다이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다이소 가서 자신 물건 사는 것을 브이로그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틱톡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틱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 여기서 우리는 알파 세대는 굉장히 짧은 컨텐츠에 특화되어 있구나. 어떠한 집중력을 오랫동안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조금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말랑이 거래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나 아니면은 또 교회 학교의 아이들 보시면
이렇게 촉각 인형들을 가지고 다니는 초등학생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거든요. 학교와 문방구에 가면은 이 촉각 인형 말랑이라고 해서 이거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에 말랑이 제작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팟잇이나 또 종이 스퀴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왜 만드냐? 이 알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니터를 받고 스마트폰을 받고 패드를 보면서 자라왔어요. 시각 중심의 어린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아이가 울면은 아이에게 뭘 줬어요? 패드를 보면서 만화 영화를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이들이 시각 중심의 자극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촉각 중심의 반응에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손에 쥐어지고 만졌을 때의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왜 다이소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사줘라고 하면 엄마가 로켓 배송으로 바로 배송해 줄 텐데 그게 아니라 다이소에 가서 물건들을 내가 직접 만져보고 직접 탐험할 때의 이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말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이것들 만질 때 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뭔가 촉각적인 청각적인 만족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어른들이 필요 없는 물건들을 중고 당근에서 이 거래 같은 걸 하잖아요. 그걸 보고 이 초등학생들이 말랑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촉각 인형들을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 어릴 때처럼 말랑이 거래판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은 승낙 플러스 X 되어 있죠. 승낙과 취소가 있고 플러스는 더 내놔라 이런 표시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영상을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거리에서 말랑이 거래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Pad, iPad. More. Mistake. 굉장히 어설프게 만든 영상인 것 같지만 유튜브에서 이 말랑이 거래 조회수가 7천만 회를 넘깁니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 콘텐츠예요.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 이 촉각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무언가 게임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알파 세대가 가진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또 알파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위치를 공유하고 싶어해요. 아까 우리 메타버스에서 살펴봤던 이 라이프 로깅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뭔가 온라인상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로깅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젠니라는 앱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위치 공유 앱인데 초등학생들이 이걸 엄청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만날 때에 몇 시에 어디서 만나 이런 약속하지 않아요. 그냥 학교 끝나면은 젠니를 딱 켜고 누구랑 철수랑 영애가 지금 학교 앞 문방구에 있네. 그러면 그냥 그 앱을 보고 아이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또 틱톡에 이 카톡에 보면은 위치 공유 기능들이 있거든요. 엄마 아빠랑 어디 놀러 가면서 쓸데없이 그냥 자기 카톡을 위치를 공유해서 친구한테 보내는 겁니다. 나 지금 뭐 강릉으로 엄마 아빠 놀러 가고 있어.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온라인에 표현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관계 맺기 원하는데 이때 하는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자신의 위치를 온라인상에 공유하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세대의 특성들을 보면 본 디지털, 그렇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에 친화되어 있고 어떠한 텍스트보다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미지나 짧은 영상들을 선호하고 또 짧은 집중력, 쇼츠나 틱톡처럼
오랫동안 무언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이 굉장히 짧다는 것. 그리고 알파 세대가 이후에는 MZ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상 최다 인구를 기록할 것이라는 통계 분석이 있습니다. 또 알파 세대의 특성들은 뭡니까? 콘텐츠의 소비자이지만 더 이상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을 하게 되고요. 또 디지털 세계 시민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막강한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세대가 이 알파 세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MZ 세대 또 알파 세대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이들에게 전하고 또 이들에게 복음을 변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처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온라인이라는 영역입니다. 온라인. 조금 더 이제 교회 안으로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온라인 교회, 온라인 구역, 온라인 공동체, 온라인 소모임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사실 이 온라인 교회라는 단어는 코로나 때 갑자기 등장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 교회에 대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이미 2004년도에 영국의 처치 오브 풀스라는 이 온라인 교회가 세워진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D 기반의 온라인 교회를 세웠고 이것들을 이 영국의 몇몇 학자들과 또 기술자들이 실험을 한 겁니다. 총 3개월 동안 실험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목사님의 옷을 입은 아바타가 설교도 하고 있고 또 앞에서 누군가 무릎을 꿇고 또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바타들이 이 처치 오브 풀스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 짧은 기간에 약 6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방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제 예배를 드릴 때. 그런데 이런 리포트들을 보면은 그 예배가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그런 예배의 형태와는 조금 멀었습니다.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지만 그 6만 명 중에는 뭐야 온라인에 무슨 교회가 있다는 거야 라는 단순 호기심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예배드리는데 여기 뒤로 눕기도 하고 막 장난을 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 처치 오브 풀스라는 교회 공간 내에서 약 3개월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나오게 된 온라인 교회 형태가 이 세인트 픽셀이라는 교회입니다. 뭔가 형태로는 더 퇴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채팅창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팅 기반의 온라인 처치를 세웠는데요. 이 교회는 실제 교역자가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교역자가 존재하면서 교인들을 상담하기도 하고 또 채팅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신방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도 하는 더 구체적인 형태의 온라인 교회가 이 세인트 픽셀 형태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2007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있죠. 이제 이러한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게임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큰 교회를 만들고 한 명 한 명의 아바타와 그 아바타의 이름들이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이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요. 이러한 가상 공간의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멀티 사이트 처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라이프다 처치라고 미국의 큰 대표적인 교회인데요. 이 라이프다 처치에서 뭘 하느냐?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카메라와 오디오 장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른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회 공간에 송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수많은 다른 캠퍼스 교회들로 실시간 송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한 곳에 설교를 하지만 미국 전역으로 그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플랫폼이 또 라이프타 처치에서 멀티 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교회의 사례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죠. 최근에 2016년도에 VR 처치, 아까 보여드렸죠. 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접속을 하면 거기서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이 VR 처치 한번 접속을 해서 이 VR 기기를 쓰고 접속을 해서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일단은 영어로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어디로 이동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어떤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 그 설교와 관련돼 있는 노아의 방주,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가 실제 그 메타버스 안에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동감 있게 그 노아의 방주를 지나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VR 처치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예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미국의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의 포토하우스 덴버 지역의 덴버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죠. 이 교회가 작년에 어떤 결정을 했는가? 교회 예배당을 매각했습니다. 우리는 오프라인 예배당을 매각하고 이제 온라인 교회로, 전면 온라인 교회를 전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온라인 교회를 전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 교회도 있고 또 인터넷 교회도 있고 또 디지털 교회도 있고 또 온라인 교회, 또 VR 교회, 나아가서는 메타버스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온라인 교회들에 대한 명칭을 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오프라인 교회는 이제 사라질 건가? 그 덴버 교회처럼 더 이상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오프라인 공간을 굳이 이렇게 비싸게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땅값이며 관리비며 또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재원들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오프라인 교회에 오지 않으면 그냥 온라인으로 다 전환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오프라인 교회가 앞으로는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또 메타버스로 진입할 것인가? 그 안에서 교회의 신앙 활동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하나가 들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그렇다면 온라인 교회도 진정한 교회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온라인상에서 그러면 성찬식을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는 그 떡을 씹고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성찬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런 성찬들을 다 집으로 보내서 각자 줌을 보면서 먹기도 했었죠. 세례는 어떻게 할 건가? 세례를 목사님이 부어줘야 되는데, 아니면 침례하는 경우에는 이 탕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목사님과 떨어져 있는 곳에서 목사님은 화면을 보면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하면 그 집에 있는 세례자가 스스로 침례탕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머릿속에 자신이 물을 부을 것인가,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를 진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고민이 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프라인 교회가 사라질 건가, 온라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다시 이야기해서 온라인이 맞냐 오프라인이 맞냐, 이러한 고민들은 너무나 많은 한계들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라는 것을 단순하게 묻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난도 교수님 아시죠? 이제 서울대 소비자학과의 김난도 교수가 이 해마다 트렌드 책을 쓰고 있는데 그 트렌드 책도 굉장히 유익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의 제목은 더 현대 서울 인사이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책이냐면 더 현대라는 백화점이 있죠, 여러분.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에서 이번에 여의도에
새로운 백화점을 런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현대백화점이 아니라 더 현대라는 이름으로 백화점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처음에 바보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다 로켓 배송이니 새벽 배송이니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이 시대에 오프라인에 백화점을 짓는다? 그것도 그렇게 크게 짓는다? 이게 일단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입지 조건입니다. 이 더현대가 어디에다 지었냐면요, 여의도 한복판에 지었어요. 그럼 백화점은 주로 언제 갑니까? 주말에 가족들이랑 같이 가잖아요. 여의도는 주말이면은 사람들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의도 한복판에 그 큰 땅을 통해서 백화점을 지었다? 주말에 누가 갈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더현대가 대박을 쳤죠. 사람들이 이 더현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오프라인 공간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더현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MZ세대들이 버글버글하게 있습니다. 다 보시면은 이러한 캐리어를 들고 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지방에서 올라온 거예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 백화점 더현대라는 곳에 가서 물건을 사고 또 쇼핑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난도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어가는 것은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고정관념이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것은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고정관념, 이제 오프라인은 끝났다라는 고정관념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이 죽겠죠. 하지만 여전히 지루한 공간은 죽고 가슴 설레이는 공간은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지루한 공간이 되면은 그 예배당은 더 이상 교인들이 찾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나 오프라인 예배드리나 똑같은데 뭐하러 오프라인 예배당에 나오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오프라인 지루해, 오프라인 예배 지루해 라고 생각하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가슴 설레이는 공간이 된다면, 내가 예배당 나왔을 때 뭔가 온라인과 다르게 느끼는 것이 있고 체험하는 것이 있고 무언가 하나 더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면 그 공간은 가슴 설레이는 공간이 되고 사람들은 그 공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오프라인은 중요합니다. 제가 온라인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사역을 이야기하면 온라인의 어떤 찬사,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적절한 균형, 그리고 너무 빨리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여전히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점점 더 희미해질 텐데 이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들을 어떻게 놓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온라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2,000명, 그리고 또 목회자 한 500명들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온라인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인들은 비교적 온라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2%의 사람들이 매우 긍정, 약간 긍정. 그러니까 이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교인들이 개신교 전체에서 42%였다는 거죠.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습니다. 42%. 그러니까 온라인 신앙생활은 안 돼, 부정적이야,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한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6%밖에 안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인들이 온라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쇼핑도 온라인으로 하고 학교도 온라인으로 하는데 교회가 왜 온라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교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의향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률,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일 수도 있고 온라인 구역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가 45에서 47%로 조금 늘었고요. 또 특별히 가난한 성도, 여러분 아시죠? 교회를 출석하지는 않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의 경우에는 20년, 21년, 22년 세 번 조사를 했을 때에 그 참여 의향률이 점점 더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온라인 교회가 굉장히 매력적인, 아니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또 이러한 고민들 많이 하시죠. 목사님들 보시면 이제 현장에 성도들이 교인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온라인 예배 끊어야겠다. 네, 온라인 예배를 끊어야 사람들이 현장에 나오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그걸 물어봤습니다.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중계를 중단한다면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표인데요. 작년에 12.9%에서 올해 24.5%로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가 하나의 중요한 옵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끊으면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응답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을 보세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조사를 하면 더 낮아질 겁니다. 반대로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를,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를 드리겠다는 응답은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심지어 온라인 예배를 하는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라는 응답도 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온라인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각보다 교인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접근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우리가 온라인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실제 어떠한 신앙생활 방식을 더 선호합니까?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의 신앙생활 방식이 있을 때 어떠한 신앙생활을 더 선호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는 개신교 전체에서 대면 예배의 비율이 비대면 예배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1위로 나온 것은 대면과 비대면 양쪽이 어우러진 신앙생활의 형태를 선호했고, 두 번째는 대면 예배의 신앙생활을 나는 더 선호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비대면 예배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굉장히 낮았어요. 11%밖에 안 됐습니다. 또 특별히 영적인 대화를 할 때에, 영적인 대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랑 신앙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받을 때에, 아니면 구역원들끼리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영적인 대화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방식을 더 선호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는 직접 만나서 하는 영적인 대화를 압도적으로 선호했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33%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영적인 대화를 할 때는 그래도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해야지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응답자의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대면 방식의 영적인 대화를 하기를 더 선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개신교인들의 83%는 교회 예배가 이전처럼 대면 예배 중심으로 돌아오길 기다렸다라고 83%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교인들은 온라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지만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들을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그 특성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온라인의 특성은 뭡니까? 니즈 기반이에요. 니즈 기반, 필요 기반.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가격과 편의성을 온라인을 통해서 얻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온라인 쇼핑을 합니까? 편해서 하잖아요. 왜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해서 먹습니까? 편해서 합니다. 배달비를 몇천 원 내고서라도 굳이 내가 매장에 가지 않아도 배달이 오니까 편하고, 또 로켓 배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왜 합니까?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가격 비교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비교해서 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까 같은 그 더현대서울이라는 백화점, 아니면은 아이들이 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다음 세대들이 쇼핑하는 이유가 뭐냐? 오프라인은 원츠, 열망 기반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프라인에 갔을 때 무엇을 경험하기 원하냐? 어떠한 재미 또는 나의 촉각적인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물리적인 경험들을 오프라인에서 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주말에 성수동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수동이 요즘 굉장히 요즘 말로 핫하거든요.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말에 나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좁은 골목에 다음 세대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 버글버글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오프라인에 나올까요? 오프라인 나와서 무언가 경험과 재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영역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온라인에 우리가 온라인 사역에 더 집중했을 때는 무엇을 염두하고 집중해야 하는가? 교인들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컨텐츠와 또한 플랫폼이 온라인에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내가 어떠한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받고 싶다,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온라인에 그 사람을 위한, 그 상황을 위한 온라인 컨텐츠가 탑재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교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또 합리적이고 편의성, 내가 기도를 받고 싶은데 문제가 생겨서 교구 담당 목사님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교회 사무실 전화해도 또 직접 연결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때 온라인으로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담당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긴급하게나마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편의성과 합리성이 온라인에 구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가족 등록을 볼까요? 교회에 새가족 등록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두 발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사무실 찾아가서, 아니 새가족부를 찾아가서 등록해야 된다면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처음 들어왔을 때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내가 새가족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새가족부에서 새가족을 위한 웰컴과 환대를 경험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온라인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험을 줄 수 있어야 되죠. 영적인 체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같은 그 성찬의 체험 또는 세례를 받는 그 경험, 이것을 온라인으로 구현하려면은 엄청난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BCI 기술, 뇌에 직접 이 컴퓨터를 연결시키지 않고서는 그러한 촉각적인 경험들, 아니면 청각적인 경험들, 아니면 어떠한 후각, 냄새, 이러한 경험들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인들은 여전히 예배 현장에 나왔을 때에 이런 오감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느끼기 원한다는 거죠. 중고등학생들이 예배당에 교회학교에 나왔을 때에 담임 선생님이 아이의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고, 또 기도할 때 나갈 때 전도사님이 아이 한번 따뜻하게 껴안아주는 그러한 포옹의 경험들은 온라인에서 구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MZ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은 오프라인에 나왔을 때에 오프라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더 이상 어떠한 대립의 요소
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하나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맞고 오프라인이 틀리다라는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이 맞고 온라인이 틀리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특성이 다른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매끄럽게 오갈 수 있는 목회적인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더현대 서울 인사이트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MZ세대들은 또 그 다음 세대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이 매우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더현대에서 한 이 젊은 남자 청년이 이만큼 쇼핑백을 들고 이제 카페에 앉아가지고 잠시 쉬고 있더래요. 쉬면서 스마트폰을 막 하고 있는데 이 김남도 교수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하고 뒤로 가서 봤더니 뭘 하고 있냐면 이미 이만큼 쇼핑을 했는데도 또 온라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에게는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의 구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건은 온라인에서 사고 어떤 물건은 오프라인에서 사는 겁니다. 어떤 때는 온라인 쇼핑을 하고 어떤 때는 오프라인 쇼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내의 MZ세대나 다음 세대들도 이러한 삶의 형태들을 살아갈 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매우 매끄럽게 연결되고 이 두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할 거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단어는요, 교회 모델은 하이브리드 교회라는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교회란 뭐냐?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는 혼합, 혼종이라는 뜻이잖아요. 하이브리드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 어느 한 장소를 기본으로 삼지 않는 교회. 또 하이브리드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느 한 곳의 장소에 우선성을 두지 않는 교회. 하이브리드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영역 모두를 매우 진정성 있게 돌보고 동일한 관심으로 살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교회, 하이브리드 사역은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유명한 미국의 이 기독교 리서치 기관이죠. 바나그룹에서 해마다 하이브리드 사역에 대해서 리포트들을 하고 있는데 이 바나그룹의 사바나 킴벌린이라는 책임 연구자가 MZ세대가 가장 지지하는 사역이 바로 하이브리드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MZ세대의 약 40%는 코로나 이후에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하이브리드된 형태의 예배를 선호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영국의 피터 필립스라는 교수는 하이브리드 처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하이브리드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A domestic, safe, interactive church. 다시 얘기해서 가정적이며 안전한 소통형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장소, 플레이스를 제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두 발로 이동이 가능한 사람들만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 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타인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또 주일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멀리 해외나 아니면 지방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을 함께 포함할 수 있는 플레이스, 장소가 필요한데 당연히 이러한 플레이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하이브리드 영역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청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다음 시간 3강에서는 그러면 하이브리드 교회가 뭔가, 실제로 하이브리드 교회의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과 또 목회적인 전략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